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기능장 63회 필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이제 시험지로 보는 마지막 시험이 바로 63회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다가오는 64회부터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치르는 CBT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시험지를 완전히 100% 똑같이 만들어서 풀이를 하는 것도 사실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다산에듀에서는 여러분들이 전기 기능장 필기 시험을 CBT로 체험하고 그리고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산에듀 홈페이지에 오셔서 여러분들 전기 기능장 CBT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기 전에 실전 감각도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유도성 부하에 단상 100V의 전압을 가하면 30A의 전류가 흐르고 1.8kW의 전력을 소비한다고 한다. 이 유도성 부하와 병렬로 콘덴서를 접속하여 회로의 합성 역류를 100%로 하기 위한 용량성 리액턴스는 약 몇 옴이면 되는가?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죠. 자, 지금 기능장에서 보통 전력용 콘덴서를 이용한 역률 보상 문제는 나왔으나 자, 요런 식의 문제는 별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용량 리액턴스를 묻는 문제죠. 그런데 앞에까지는 똑같습니다. 지금 단상 100V 그리고 30A라고 했으니까 자, 이 부하의 소비 전력은요 VI가 되어서 전압이 100 그리고 전류가 300이니까 3000V 암페아가 될 것입니다. 자, 또 유효 전력은 이미 문제에서 1800W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은 무효 전력은 얼마여야 될까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벡터적인 차를 우리가 구해서 무효 전력을 구할 수 있으니까 피상 전력과 유효 전력의 벡터적인 합, 자, 루트 PA에다가 그 다음에 P의 제곱을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그 피상 전력이 지금 3000이고요. 3000의 제곱 마이너스 유효 전력이 1800의 제곱 계산하면은 무효 전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효 전력은 24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2400 바르가 될 텐데요. 그러면은 2400일 때 이때 우리가 무효 전력이 2400이 되는 지금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용량성 리액턴스, 자, Q는 어떻게 됩니까? 리액턴스 분의 전압의 제곱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리액턴스를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렇죠? 자, 따라서 XC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 전력 분의 전압의 제곱 하게 되면 무효 전력이 2400 그리고 전압은 100V라고 했으니까 100V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알 수 있겠네요. 답은 4.17옴 정도가 되게 됩니다. 이 순서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그저 우리가 용량성 콘덴서를 구하는 그런 식과 유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만 다르게 되는 겁니다. 2번, 그림과 같은 병렬 회로에서 저항이 3옴, 유도 리액턴스가 4옴이다. 이 회로 A, B 간의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렬 회로에서 역률이라고 하면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반대죠.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저항 분의 임피던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 전류분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항분의 임피던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항 성분과 그 다음에 임피던스 성분은 얼마인지 구해야 되겠죠. 저항 성분은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죠. 지금 저항 성분은 3옴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임피던스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임피던스 구하는데 이 임피던스는 무슨 회로? RL 병렬 회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은 자, 루트 그리고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X분의 1의 제곱 XL이죠. 분의 어떻게 됩니까? 1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R이 3이고 XL이 4니까 여기에 3을 집어넣고 여기에 4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의 제곱 분의 1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계산식 여러분들이 해보시게 되면은 아마 2.4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럼 3분의 2.4 나오게 되고, 자, 이 값은 0.8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1번 0.8옴이 됩니다.
3번 그림과 같은 RLC 병렬 공진 회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Q는 전류 확대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그 RLC 직렬 회로에서는요 어떤 얘기했냐면은 전압 확대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런데 이 병렬 회로에서는요 전류 확대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전압 확대율이라고 하는 것은 Q는 R분의 1 루트 C분의 L 이렇게 계산하는 식이 있고요. 지금 문제는 전류 확대율이라고 해서 전류 확대율 Q는 R 루트 L분의 C 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요 아래에 있는 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기를 주어진 것을 하나씩 읽어보게 되면 1번에 R이 작을수록 Q가 커진다. R이 작을수록 Q가 커진다. R이 클수록 Q도 커지게 되죠. 그렇죠? 1번이 잘못된 설명이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4번 환상 솔레노이드의 원환 중심선의 반지름이 50mm 권수가 1000회이고 여기에 20mA의 전류가 흐를 때 중심선의 자기의 세기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상 솔레노이드일 때의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됩니까? 2πr 분의 ni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라고 했냐면 50mm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50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고요. 분의 그 다음에 n 권수가 1000회이고 그 다음에 전류는 20mA라고 하죠. 그러면은 1000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답은 2번 63.7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초반부터 계산하는 문제가 아주 주도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CBT로 넘어가게 되면은 전기 기능사에서 한번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가 CBT로 넘어갈 때 보다 개념적인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계산하는 문제가 뒤에도 많이 있어요. 작용 정전 용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63에는 조금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들어갔다.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좀 쉽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빼고는 많이 접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번 보시죠. 그림의 회로에서 오음의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에 10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이 있는데 전류원이 5A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10A의 전류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5ohm의 저항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5ohm에 흐르는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거 중첩의 정리로 우리가 풀 수 있죠. 중첩의 정리. 전원이 여러 개일 때에는 그 전원 각각 하나를 마치 한 장의 슬라이드처럼 나누어서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처음에 10V 전원 하나, 5A 전류원 하나, 10A 전류원 하나가 있으니까 처음에 10V 중심으로 먼저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5A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 마지막에 10A 중심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전압원으로 계산할 때 전류원은 어떻게 합니까? 개방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전류원을 개방시키게 되면은 10V 하나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여기 5ohm이 있게 되는데 전류원이 개방이 되었으니까 여기도 끊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끊어져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반면 5A 전류원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전압원은 단락시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개방하고 이쪽은 전압원은 단락되니까 5A가 흘러서 이렇게 가겠죠. 따라서 5A 때문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 5A. 그 다음에 여기 10A로 보게 되면 여기는 개방되니까 전류가 이쪽으로밖에 못 흘러서 여기에 10A. 따라서 두 개를 더하는 중첩의 정리는 이제 슬라이드를 겹쳤을 때는 두 개를 더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더하게 되면은 15A가 흐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에 15A죠.
6번 순서외로 설계의 기본인 JK 플립플롭 진리표에서 현재 상태의 출력 QN이 0이고 다음 상태의 출력 QN 플러스 1이 1일 때 필요 입력 J 및 K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 자, 그런데 플립플롭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2016년도에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빠져야 되는 건데 아직 완벽하게 빠지지 못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후에 CBT로 바뀌었을 때 출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확답은 지을 수 없는데 어쨌든 들어가면은 지금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는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QN 플러스 1이 출력이 1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출력이 1이 나오게 되기 위해서 J와 K의 출력이 0이고 다음 상태의 출력이 1일 때 J 및 K의 값을 물어보게 되는데 J는 항상 1이어야 돼요. J는 항상 1이고 K 값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Q 바가 되기 위해서 현재가 0이니까 Q 바, 그 반대가 되기 위해서는 J는 1 그리고 K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에 해당되죠. 7번 그림과 같은 V 100 사인 오메가 t 볼트인 정연파 교류전압의 반파 정류파에서 사선 부분의 평균값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SCR 정류회로, SCR 정류회로 혹은 위상 정류회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통 다이오드 4개를 이용했을 때 혹은 다이오드 2개를 이용한 우리가 정류회로를 반파 정류회로 혹은 전파 정류회로라고 이렇게 하게 되죠. 입력에 0.45가 출력이 된다. 입력에 0.9가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단상 반파 정류회로, 그 다음에 단상 전파 정류회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는 지금 위상 제어 정류회로예요. 위상 제어 정류회로의 출력식, 이것은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2 파이분의 루트 2하고, 자, 입력값, 한 다음에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기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상각이에요. 그러니까 SCR이 턴온 하는 그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45도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에 여기다가 45를 넣게 되면은 이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입력값에 100V, 그 다음에 코사인 45 집어넣게 되면은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게 여기 입력값이 100V가 아니라 여기 지금 문제에서 7번 문제에서 100 사인 오메가 t라고 했으니까 여기 100V가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실효값으로 바꾸게 되면은 70.7V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입력할 때는 70.7V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 27.17이 되게 됩니다. 8번 콘덴서 용량이 C1, C2인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용량. 또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가 또 이렇게 문제가 또 쉬워지기도 합니다.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죠. 1번. 9번 이상 변압기를 포함하는 그림과 같은 회로의 사단자 정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사단자 정수도 나왔죠. 사단자 정수에서 우리가 이렇게 A, B, C, D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A가 뭡니까? A가 전압비고요. 그 다음에 D가 뭐예요? D가 전류비, 그쵸? B가 임피던스, C가 어드미턴스, 그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지금 전압비 그리고 전류비 두 개만 가지고도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1차 측에 대해서 2차 측으로 갈 때 1대 N이라고 했어요. 그쵸? 1대 N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N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1대 2라고 한번 해보죠. 1대 2 계산하게 되면은 이것은 무슨 변압기입니까? 그래요. 승합기가 되겠죠. 전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N분의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그쵸? 전압비는 N분의 1. 따라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3번. 만약에 전압이 2가 된다면 1대 2가 되니까 그러면은 전압비의 A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분의 1. 따라서 답은 3번으로 볼 수가 있네요. n분의 1인. 10번. 다음 그림에서 코일에 인가되는 전압의 크기 VL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가되는 전압이 12 사인 6분의 파이 암페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 쪽은 3헬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VL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에다가 우리가 유도 리액턴스를 곱하게 되면은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흐르는 유도 리액턴스 XL에다가 흐르는 전류 I를 곱하게 되는 거고, 유도 리액턴스가 3이죠. 그리고 흐르는 전류가 12 사인 6분의 파이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dt분의
di가 되어서 3에다가 이거를 미분한 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2 사인 6분의 파이를 미분합니다. 6분의 1을 가지고 요 앞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3에다가 12를 잠시만요. 요 12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12에다가 그 다음에 6분의 1을 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6분의 파이는 그대로 가고 여기다가 3을 이제 곱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은 2 남죠. 이렇게 약분되게 되면은 여기도 6분의 12 사인 제가 지금 뭘 2번 넣었는데 그쵸? 2번 넣었죠? 12 사인 아니죠? 잠시만요. XL 값을 전류값을 미분하게 되고 전류값을 미분하게 되면은 12에다가 6분의 1을 곱하게 되고 거기다가 3을 다시 계산한 값. 맞네요. 그쵸? 지금 제가 보기를 잘못 봤습니다. 여기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2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리고 6분의 파이에다가 3인데 3이랑 2 곱하게 되면 다시 6이니까 6 코사인 세타가 아니죠. 6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보기가 그러면은 3번과 같게 되네요. 3번과. 이게 보기랑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번. 회로에 접속된 콘덴서 C와 코일 L에서 실제적으로 급격하게 변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보통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콘덴서 두 개의 부하가 있는데 여기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 여기는 전압이 축적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코일에서는 전압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 거고요. 전류는 갑자기 변화하지는 않아요. 여기 콘덴서에서는요.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전류가 흘렀다가 급격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단락 상태와 다름이 없게 되는 거죠. 여기도 처음에는 단락 상태와 다름이 없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단락 상태라고 했을 때 이때는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거고 이쪽은 전류가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많은 입력선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여 단일 출력선으로 연결시켜주는 회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개의 입력을 가지고 한 개의 출력으로 선택해서 내보내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멀티플렉스라고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입력을 여러 개로 다시 나누는 거는 디멀티플렉스라고 부르게 되죠. 13번 전개 내의 임의의 한 점에 단위전하 1쿨롱을 놓았을 때 이에 작용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개의 세기 라고 하게 되죠. 14번 유도 기전력에 관한 렌츠의 법칙을 맞게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렌츠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죠. 마이너스 n dt분의 d phi. 그래서 자속의 증감을 어떻게 하는 방향? 반대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몇 번입니까? 2번에 유도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 방해가 이제 증가 혹은 감소를 방해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2번이 해당되겠죠. 15번. 자, C는 1 마이크로페럿, C2는 2 마이크로페럿, C3는 3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를 어떻게 직렬로 연결했다고 해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짜리를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다가 전원을 넣게 되는데 전원을 500볼트를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C1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이 C1의 양단의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Q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CV로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에 그러면은 C는 얼마입니까? 전체의 정전 용량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플러스 C3분의 1에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합성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1분의 1 플러스 자 2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1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거 얼마 나옵니까? 0.5454 그럼 여기다가 C 값은 0.5454 그 다음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500V 자 이렇게 곱하기 자 500 하게 되면은 전체의 정전용 우리가 전기량을 계산할 수가 있죠. 전체 전기량은 272.0
72 쿨롱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첫 번째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 V1 물어보니까 자 V1은 Q는 CV죠. Q는 CV. 그럼 V는 어떻게 돼요? C분의 C1분의 자 Q가 되는 거고 C1이 1이고 그 다음에 272.7이니까 그냥 답은 272.72가 되겠네요. 답은 3번. 16번 카르노도에서 간략화된 논리 함수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6번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1, 1, 1, 1, 그 다음에 1, 1, 1, 1, 그 다음에 1, 1, 1, 1, 그리고 마지막에 1. 자, 그럼 어떻게 묶어야 되나요? 일단 이렇게 4개 묶을 수 있어요. 이렇게 4개 묶게 되면은 어떤 것만 남게 되면, 이렇게 8개를 묶게 되면 이거는 A 바만 남게 되죠. A 바만 공통일 때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거. 이렇게 한번 8개를 묶어볼게요. 이렇게 8개 묶게 되면 변하지 않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은 거는 C 바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하나 모서리에 있는 애들 4개를 묶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2개가 살게 되죠. B 바와 D 바. 따라서 이때 전체 식은요. A 바 플러스 C 바 플러스 B 바 D 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 17번 자기 인덕턴스가 50mH인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01초 사이에 5A에서 3A로 감소하였다.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좀 들쑥날쑥해요. 이번 전기기능장 필기 문제는 CBT로 가기 이전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렇죠? N dt분의 di, L dt분의 di. 자 그러면은 인덕턴스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50mH라고 했으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시간이 0.01초 흐르는 전류의 변화는 0.2A. 자, 계산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10V. 0.2A가 아니라 그냥 2A네요. 그렇죠? 18번 10111에 대한 2의 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2의 보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2의 보수는 맨 처음에 1의 보수를 구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되죠. 지금 1, 0, 1, 1, 0, 1이니까 이거 1의 보수를 하게 되면 반전하면 되죠. 0, 1, 0, 0, 1, 0에다가 더하기 1 하면 되니까 이렇게 더하기 1. 0, 1, 0, 0, 1, 1. 답은 2번. 19번 동일 전격의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이오드를 병렬로 여러 개 연결하게 되면 무엇이 분배가 됩니까? 전류가 분배가 되게 되죠. 다이오드를 직렬로 여러 개 연결하게 되면 전압이 분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여러 개 연결하게 되면 전류의 분배, 그러니까 전류를 분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다는 게 되겠죠. 19번의 답은 2번이 되게 되겠죠. 20번 아래 그림의 3상 인버터 회로에서 온되어 있는 스위치들이 S1, S6, S2 오프되어 있는 것이 3, 5, 4라면 전원의 중성점 G와 부하의 중성점 N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부하의 각상에 공급되는 전압 어떻게 되는가? 자, 지금 여기서 온되어 있는 걸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 스위치가 하나, 둘, 셋 그리고 하나, 둘, 셋. 자,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호가 1, 3, 5 그리고 이쪽에 번호가 4, 6,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턴 온되어 있는 게 1, 6, 1이에요. 1, 6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턴 온되어 있고 6, 그 다음에 2. 그러면은 얘네들은 해당이 안 되죠. 1번, 3번, 5번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러면 전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VAN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거. 부호만 보고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 답 3번. 21번 변압기의 등가회로의 작성에 필요 없는 시험 무엇인가? 단락시험, 무바시험, 저항 측정시험 다 등가회로에 필요한 우리가 RLC 특성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번 반환부하법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 검사예요. 온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가회로 작성할 때 회로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가 없는 시험입니다. 답은 2번. 20번 출력 3kW 회전수 1500rpm인 전동기의 토크는 약 얼만큼이 되겠는가?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볼 때 킬로그램 메터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는 0.975, 그 다음에 n분의 p로 계산할 수가 있고 0.975 되겠는데 n 회전수가 15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p 값이 3000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2죠. 2 곱하기 이거니까 답은 약 2죠. 약 2. 2에다가 0.97로 해도 그럼 1.9 얼마 나오겠는데 약 2죠. 23번 150kVA의 전부하 동선이 2kW, 철선이 1kW일 때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은 전부하의 몇 %일 때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 효율은 어떻게 돼요? 철선과 어떻게 동선이 어떻게 됐을 때 동선이 같을 때 철소는 PI라고 하고 동소는 PC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같을 때. 그런데 동선의 특성이 있죠. 동선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선은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되니까 자 이거는 PI는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 부하일 때는 이것의 제곱에 PC 이렇게 부하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은 부하의 몇 %일 때를 계산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가서 자 n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PC분의 PI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루트 PC 여기서 동선이 2, 그 다음에 철선이 1이라고 하니까 2분의 1 계산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0.707. 70.7%일 때 답 3번. 24번 전압 스노버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스노버 회로라고 하는 것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스파크를 억제하기 위한 회로죠. 그렇죠? 틀린 것은 지금 4번에 보게 되면 전력용 반도체 소자의 전류 상승률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다. 게 아니라 전압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답은 4번. 25번 직류 복권 전동기 중에서 무부하 속도와 전부하 속도가 같도록 만들어진 거 3번의 평복광. 26번에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동기 검정기를 사용하여 측정이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같아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위상도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파형도 같아야 되죠. 전압의 크기도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주파수도 같아야 되죠. 다양한 것들이 같아야 되게 되는데 그 중에 만약에 달랐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전압이 다르게 되면 무부하 순환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상이 다르게 되면요. 유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때 위상이 어떻게 같게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동기 검정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기전력의 위상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4번. 27번. 전격 출력 PkW, 역률 0.8, 효율 0.82로 운전하는 3상 유도전동기에서 V결선 변압기로 전원을 공급할 때 변압기 한 대의 최소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V결선 하게 되면은 자, 이때 계산하는 것은 한 대의 용량의 루트 3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변압기 두 대로 출력을 나타내니까요. 루트 3 그리고 용량 곱하기 효율 곱하기 역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용량이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용량은 어떻게 계산해요?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되죠. 루트 3의 효율 역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출력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 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지금 역률의 0.8, 그 다음에 효율의 0.82 집어넣는 거예요. 28번. 기동 토크가 큰 특성을 가지는 거 직권 전동기. 29번. 변류기의 오차를 경감시키는 방법은 변류기의 오차라고 하는 것은 변류기라고 하는 것이 변압기의 기본 원리와 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압기의 기본 원리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자속이 바깥으로 누설되는 것이 많게 되면은 그러면은 오차가 더 커지겠죠. 실제로 사용하는 자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따라서 누설 자속을 작게 해야 되는 거고요. 누설 자속을 작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철심의 단면적을 크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30번 서버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1번에 회전자의 직경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자의 직경은 길이에 비해서 작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31번 N차 고조파에 대하여 동기발전기의 단절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단절 개수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사인하고 2분의 N 베타 파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완전한 기사 문제죠. 이거는 완전한 기사 문제인데 어쨌든 기능장에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걸로 계산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서 다행이에요. 답은 1번. 32번 아래 그림과 같은 반파 다이오드 정류기의 상용 입력 전압이 VS는 VM 사인 세타. 자, 32번 VM
사인 세타라고 하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최대 역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거꾸로 걸리는 전압도 바로 최대값이랑 똑같게 되는 거죠. 답 VM. 33번 벅 부스트 컨버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벅 부스트 컨버터, 벅 컨버터랑 우리가 부스트 컨버터가 있죠. 그런데 벅 부스터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압을 높일 수도 있고 전압을 낮출 수도 있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변압기는 업 트랜스포머 혹은 다운 트랜스포머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전력 소자를 이용해서 업, 다운 트랜스포머를 만들게 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듀티비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요. 듀티 레이셔라고 해가지고 듀티비, 그러니까 온하는 시간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입력대에 출력의 비율은 1-D분의 D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듀티비가 0.5가 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0.5를 넘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분모는 작아지게 돼서 여기는 커지게 되죠. 0.5보다 작게 된다고 한번 해보죠. 0.5보다 작게 되면은 분자가 더 커지게 돼서 출력값이 더 입력에 비해서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0.5보다 크게 되면은 업 컨버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여기가 0.5보다 작게 되면은 다운 컨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듀티비에 대한 것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2번에서 듀티비가 0.5보다 클 때 벅 컨버터와 같이 출력전압, 입력전압이 낮아진다? 0.5보다 클 때는 더 높아져요. 답은 2번이 잘못된 얘기겠죠. 34번 60Hz 전원에 접속된 사극 3상 유도 전동의 슬립이 0.05일 때 회전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회전 속도 N은 1-슬립에다가 동기속도 ns 곱하게 되는 거고, 지금 1-슬립인데 0.05니까 효율은 0.95죠. 동기속도는 얼마입니까? 사극 60Hz니까 볼 것도 없이 1800. 1800에다가 0.95 곱하게 되면 1710. 답 2번. 35번 포화하고 있지 않은 직류 발전기 회전수가 2분의 1로 감소되었을 때 기전력을 전과 같은 값으로 하자면 여자를 속도 변화 전에 비하여 몇 배로 해야 되는가? 회전수를 2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해요. 자, 우리가 발전기 유기기전력 C는 E는 P, 자, 파이 60A분의 N 이런 거 배웠었죠. 그런데 자속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회전수를 2분의 1로 감소했을 때 회전수를 2분의 1로 감소했대요. 근데 속도를 일정하게 하고 기전력을 일정하게 하고 싶대요. 기전력을 똑같게 하고 싶대요. 그러면 자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속은 몇 배가 돼야 됩니까? 그럼 이거는 2배가 돼야 되겠죠. 답은 2번. 36번 삼상 발전기 전기자 권선에 Y결선을 채택하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Y결선을 해야 되는 것은 정기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우리가 안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인데, 4번에 발전기 출력을 증대할 수 있다? 발전기 출력을 증대할 수 있는 것과는 관계가 없죠. 발전기 출력은 4.44 F-N 이렇게 식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37번 전기 설비가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 또는 회로의 노출 도전성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누설 전류라고 하죠. 38번 동기조산기에 유입되는 여자 전류를 전격보다 적게 공급시켜 운전했을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잘못됐죠. 전항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가답안 발표될 때는 3이었는데 계속 저희가 또 카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죠. 전항 정답 처리되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다음은 풍압파중과 관련된 내용이다. 나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의 지방에는 고온 계절에는 갑종 풍압파중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저온 계절일 때는 병종 풍압파중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은 3번. 40번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저압 연접 인입선에 대한 시설 기준 3가지를 지겹도록 배웠었죠. 첫 번째,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옥내를 관통하지 않는다. 분기점으로부터 100m, 반경 100m를 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4번 관계없어요. 이거는. 41번 평균 구명 광도 200칸델라의 전구 10개를 지름 10m인 원형의 방에 점등할 때 41번 이렇게 원형인 방에 점등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자, 방의 평균 조도는 약 얼마가 되는가? 조명률 0.5, 감광 보상률은 1.5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식 알고 있는 거 FU에는 EAT인데 조도 2로 이제 우리가 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F, 광속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광속일 때는 원형이기 때문에요. 4 파이 I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이때 4 곱하기 파이는 3.14에다가 그냥 계산해 볼까요? I가 얼마라고 했냐면 200이니까 200 계산하게 되면
800파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파이 R의 제곱 계산할 수가 있는데 반지름이 지금 그 지름이 10m이니까 반지름은 5가 되겠죠. 그러면은 25파이로 할 수 있죠. 자, 그때 E 우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는 AT 분의 자 FUN으로 계산할 수가 있죠. A 값은 얼마냐면은 25파이가 되고요. T 감광 보상률은 1.5. 그 다음에 F 광속은 얼마라고 했냐면은 800파이. 그 다음에 U 조명률은 0.5. 그 다음에 개수는 10개. 0.5 개수는 10개. 자,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약분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계산식 한번 해보세요. 106.67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답은 4번. 자, 좀 지우고 할까요? 네. 내용을 한번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앞에 가서 다시 하죠. 왜냐하면 뒤에 아직 계산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네, 끝난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문제 많아요, 이번에. 이번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공단이 조금 마음 먹은 것 같아요. 필기를 어렵게 내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한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이도가 어떤 문제는 아까 그냥 뭐 유도기전력 구하는 거, 뭐 C1 더하기 C2 이런 문제를 내게 되면서 반대로는 또 깊게 난이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조금 실패한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42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에 있어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일 때, 저압 배선일 때 애자와 애자 그러니까 전선 간의 사이의 간격은 6cm 이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압일 때는요. 전선 상호간이 8cm입니다. 그리고 그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는 5cm이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잘못된 얘기죠. 43번. 이종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 노출 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하거나 문제가 여기서 바로 쫙 한번 꺾어줘요. 그렇죠? 원래 자유스러울 때는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스러울 때는 3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곡률 반지름을 지켜야 되겠죠. 표준 곡률 반지름은 몇 배? 6배가 되겠죠. 답은 2번. 44번. 저압, 고압 및 특고압 수전의 3상 3선식 또는 3상 4선식에서 불평형 부하의 한도는 단상 접속 부하로 계산하여 설비 불평형률이 30% 이하로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설비 불평형률이 너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 단 예외인 경우도 있다. 어쩔 수 없을 때. 자, 조금 봐주자라고 할 때 어떨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전용 변압기로 수전할 때 그 다음에 특고압 수전에서 100kg 이하로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고압 수전에서 100kg 이하의 단상 변압기로 세대로 델타 결선하는 경우가 아니라 역V 결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3번은 잘못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최대와 최소의 차가 100kg 이하인 경우. 42번. 소도체 2개로 된 복도체 방식 3상 3선식 송전선로가 있다. 자, 소도체 2개로 된 복도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자, 이렇게 선이 2개로 전력을 전송한다는 거죠. 복도체 방식. 자, 소도체의 지름이 2cm, 그 다음에 간격이 36cm, 그리고 등가 성간거리가 120cm인 경우에 복도체 1km의 인덕턴스는 약 몇 헬리 퍼 킬로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선에 작용하는 인덕턴스를 구하게 되면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R분의 T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2개일 때는요. 여기를 2로 이제 나누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R 값이 루트 RL 들어가게 되면 돼요. 따라서 자, 2개 어떻게 돼요? 복도체일 때는 이때 L은 2분의 0.05 플러스 0.4605 로그 루트 RL 분의 T. T는 여기서 등가 선간 거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거 계속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2분의 0.05를 일단 2로 나누고요. 플러스 0.4605 로그. 자, 그다음에 루트 R 값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지금 지름이 2cm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1cm. 그러면은 0.01m가 되겠네요. 반드시 미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L, 간격은요, 36cm라고 했으니까 0.36이고요. 그 다음에 등가 성간거리는 120cm, 1.2m죠. 자, 계산.
0.624. 여러분 근데 이거 실제 눈으로 보는 거랑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기로 하는 거랑 달라요. 자, 전력공학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송전과 관련된 송전에서도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등가성관거리 구하거나 아니면 작용 정전 용량 구하거나 아니면 인덕턴스 구하게 되는 거. 이거 문제 꼭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번 회차에서는 문제가 2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볼 때는 식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딱 입에 달라붙어요. 0.05 플러스 0.4605 로그 그 다음에 뭐 R분의 T 이렇게 딱 입에 달라붙으니까 몇 번 한번 반복을 해보십시오. 답은 4번. 46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뎌야 되는가? 고압 포장일 때는 1.3배, 비포장일 때는 1.25배. 47번 가공 송전선로에 단도체보다 복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가 단도체 하나보다 2개를, 여러 개를 많이 사용하는 거. 이것은 무엇이, 왜 그런죠? 코로나 손실을 우리가 감소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죠? 48번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지설의 시설 기준 첫 번째 세 가닥 이상의 연선을 꼬아서 만든다. 두 번째 안전율 2.5 이상으로 한다. 세 번째 소선의 지름이 2.6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5로 한다가 아니라 지표상 높이는 5m이어야 합니다. 답은 4번. 49번 송전선로에서 소호환을 설치하는 이유는 소호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49번. 철탑이 자, 애자를 이렇게 달고 송전선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송전 전력은 나전선이기 때문에 애자에서 받는 전압이 불균일해서 아래에 있는 것이 파괴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 이걸 우리가 소호환이라고 하는 거죠. 애자의 전압이 균일하게 걸리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소호환이라고 하죠. 애자에 걸리는 전압 분담을 균일하게 한다. 4번. 50번 전압의 전선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사이 및 전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 전선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얼마?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51번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조상 용량, 선로 손실, 그 다음에 송수전단 전압 간의 상차가 구할 수 있는데 3번의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구할 수가 없어요. 52번 소도체 2개로 된 복도체 방식 3상 3선식 송전선로가 있다. 소도체의 지름이 2cm, 소도체의 간격이 16, 등가 성간거리가 200cm. 뭐 비슷해요. 그쵸? 아까 문제랑 52번 문제가. 자, 한 상당 작용 정전 용량은 약 몇 마이크로 퍼 킬로미터인가? 자, 이번에는 작용 정전 용량을 물어보고 있죠. 다 C값수. 근데 지금 한 개가 아니라 복도체 방식이라고 하죠. 0.02413 이거. 자, 그 다음에 로그. 자, n제곱근이에요. n제곱근. 그러니까 여기는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Rs분의 n-1. 몇 개, 도체가 몇 개이냐 이걸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D, 등가 성간거리. 자, 계산 한번 해보죠. 로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도체가 몇 개라고 했냐면은 2개라고 했어요. 그쵸? 2개, 2는 넣으나 마나죠. 그쵸? 안 넣어도 상관없죠. R 값이 얼마입니까? 소도체. 지름이 2cm니까 0.01이죠. 반지름은. 그 다음에 S 간격을 아까 L이라고 했는데 뭐 S로도 하고 L이라고도 하고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관계없어요. 사용하는 것의 지금 간격은 16cm 0.16. 근데 여기 2-1 하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넣을 수도 있죠. 분의 등가 성간거리 2m 분의 0.02413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한 선에 작용하는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죠. 0.0142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1km당 자, 이만큼의 정전 용량이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53번 송전선로의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아지는 것. 코로나 임계 전압이 높으면 좋을까요? 낮으면 좋을까요? 임계 전압, 임계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현상이 시작되는 전압이에요. 코로나 현상은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계 전압이 높아야지 좋은 겁니다.
임계전압이 높아야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계전압이 높아지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현상 뜻하는 거예요. 기압이 낮아지는 경우,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 관계없어요. 3번에 전선의 지름이 큰 경우, 이거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전선의 지름을 크게 만드는 거. 전선의 지름을 크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도체 방식 혹은 다도체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54번, 가요 전선관과 금속관을 접속하는 데 사용하는 거. 서로 다른 종류의 전선관을 우리가 합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 컨비네이션 커플링. 55번, 랄프 M. 베너스 교수가 제시한 동작경제의 원칙 중, 동작경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자, 예를 들어 이 분필을 가지고 여기 케이스에다가 넣어서 왼쪽에다가 놓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안정적으로 동작이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시간적으로 경제적 절약이 되게 되는 건지, 어떻게 하면은 가장 원만하게 동작의 흐름이 되는 건지, 뭐 이렇게 작업하다가 저렇게 작업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흐름, 이렇게 맥락을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작업장 배치 중에서 동작 경제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체의 사용, 뭐 작업장의 배치, 그 다음에 공구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작 경제의 원칙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 해당되는 거. 자, 1번 가급적이면 낙하식 운반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식. 이런 방식은 작업장 배치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된 위치에 있는다. 작업장 배치에 관련된 거. 3번에 적절한 조명을 한다. 작업장 배치에 관련된 거. 4번에 가급적 용이하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고 일할 수 있도록 작업을 구성한다. 이거는 신체의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업장의 배치보다는요. 56번. 다음 데이터에 제곱함, sum of square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곱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제곱합은 자, 시그마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뭘 더하게 되면은 y값에서 y의 평균값을 뺀 것을 제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무엇이냐면은 지금 보시기에 18.8, 19.1, 18.8 데이터가 몇 개입니까? 총 9개의 데이터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에 y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균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평균은 다 더하는 거죠. 18.8 플러스 19.1 플러스 18.8 쭉쭉쭉 해서 19.2까지. 자, 그거를 개수로 나누는 거죠. 개수가 몇 개냐면 9개죠. 그러면은 이 값은 18.7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곱합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제곱합은 평균에서 각값을 뺀 것에 제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오차를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오차를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처음에 18.8에서 어떻게 돼요? 18.71.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더하고 그 다음에 19.1이죠. 19.1에서 18.71을 뺀 것을 제곱하고 쭉쭉쭉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몇 개? 총 9개를. 자, 이 값을 우리가 1.029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분석 가보게 되면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게 통계에서 회귀 분석, OLS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회귀 분석을 할 때 제곱합을 이용한 계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7번 전수검사와 샘플링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도덕 문제. 도덕 문제라고 하는 건 한번 읽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이번에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 전수검사보다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다? 당연한 거죠. 검사 항목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다 전수검사를 하겠습니까? 58번 어떤 회사의 매출액이 8만 원, 고정비가 15,000원, 변동비가 4,000원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얼마가 되는가? 자, 손익분기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걸 계산할 수가 있죠.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이 식이 있어요. 자, 1 마이너스 매출액분의 변동비용. 변동비 그리고 분의 고정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매출액이라고 하는 게 얼마였냐면 지금 8만 원이었었죠. 하나, 둘, 셋, 넷 분의 그 다음에 변동비가 4만 원. 고정 그냥 매출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15,000원. 답은 3만 원. 59번 국제표준화의 의의를 지적한 설명 중에서 직접적인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자, 두 번째 KS 표시품 수출 시 상대국에서 품질을 인증하게 된다. KS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죠. 자, 60번 직물, 금속, 유리 등의 일정 단위 중 나타내는 홈의 수, 핀홀 수, 그 다음에
피놀수 등 부적합 수에 관한 관리도를 작성하려면 가장 적합한 관리도, 부적합 수를 나타내는 거 1번의 C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60문제 풀어봤습니다. 전기 기능장 63회 문제는 난이도도 들쑥날쑥, 그 다음에 출제 범위도 들쑥날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CBT 문제부터는 이러한 들쑥날쑥한 현상들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CBT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다산에듀는 여러분께 보건 문제를 통해서 최근의 경향 그리고 최근의 문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저와 함께 문제를 풀었는데 또 혼자만의 시간 다시 한번 출력을 하셔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면은 여기서 처음 봐서 낯설어서 어려운 문제이지 또 두 번, 세 번 보게 되면은 금방 익숙하고 친해지는 문제가 다수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강의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